예, 안녕하십니까? 자, 법인세 계속 이어서 강의하는데요. 이 앞전 주에 강의가 계속 진행되는데 새로운 챕터에서 시작을 오늘은 특별히 해야 되니까요. 교재 474페이지 합병 및 분할 특례를 먼저 강의하고 이 특례 내용이 끝나면 이제 송금 특례 가운데 몇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강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합병 분할 특례 사항을요. 세법 개론책으로 수강하는 분들 있을 거고 그다음 세법 학책으로도 수강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페이지가 세법 개론책은 474, 세법 학책은 617페이지가 됩니다. 책의 내용은 개론책과 세법 학책이 똑같으니까 어느 책이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 소지하고 있는 책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론책으로 474, 세법학책으로 617페이지 합병에 대한 특례에서 나오죠. 합병이란 둘 이상 회사가 하나 회사로 합쳐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를 피합병법인, 합병을 당한 회사니까요. 피합병법인, 합병 후 존속한 회사,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를 합병법이라 부릅니다. 이와 같이 합병이라 했을 때는요. 몇 가지 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도표를 보시죠. 합병에 대한 과세책의 그 도표. 합병이 됐을 때요. 피합병법인은 순자산을 합병법인 쪽으로 양도하고 피합병법인 실체가 소멸하죠. 이와 같은 과정을 법인세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 거 아니?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한테 순자산을 양도한 걸로 봅니다. 순자산을 양도했다면요.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으로부터 대가를 받겠죠. 그걸 우리가 양도가액이라고 부릅니다. 합병을 바라볼 때요. 법인세에서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한테 순자산을 양도가액을 받고 양도한 걸로 봅니다. 여기서 양도가액은요. 합병대가와 법인세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합병대가와 합병법인 앞바는 피합병을 법인세를 더한 거를 양도가 이렇게 합니다. 양도가액 가운데 합병대가를 피합병법인이 받았다면요. 피합병법인 주주한테 합병대가를 나눠주고 피합병법인 실체는 소멸합니다. 물론 피합병법인 주주들은요. 피합병법인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 대가를 받죠. 자, 이런 그 내용이 합병에 관한 기본적인 큰 틀이 되겠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자,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한테 순자산을 양도한 걸로 보죠. 받은 양도가액과 넘어간 순자산 장부가액 차익이 양도차익, 양도차손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피합병법인은 양도차익, 양도차손에 대한 법인세 과세 문제가 등장하고요. 합병법인은 순자산을 넘겨받을 때 싸게 샀느냐 비싸게 샀느냐에 따라서 합병 매수차 손익이 발생합니다. 싸게 사서 이익을 봤으면 합병 매수차익이, 비싸게 사서 손해를 봤으면 합병 매수차손이 발생합니다. 합병법인 쪽에서는 이와 같은 합병 매수차손익에 대한 법인세를 어떻게 과세할 거냐, 이런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피합병법인 주주는 피합병법인 소멸하니까 소멸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 대가를 받아오죠. 다른 합병 대가가 소멸한 주식의 장부가를 초과할 때 초과하는 금액이 의제비당이 되거든요. 피합병법인 유보소득이 합병 대가를 받음으로써 이제서야 주주에게 실현됐다고 보거든요. 의제배당이라는 소득이 피합병법인 주주 가운데 개인 주주에게 귀속됐으면 소득세를,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피합병법인 주주 가운데 법인 주주에게 귀속됐으면요. 의제배당 입금 항목으로 해서요. 법인세를 이렇게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게 기본이다 이거죠. 그러면 합병에 관한 이와 같은 과세 체계를 이해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합병법인이 순자산을 합병법인한테 양도가를 받고 양도한 걸로 봤던 거죠. 자, 그랬을 때 기본적인 어떤 발생하는 과세 문제를 한번 간단한 사례를 들어서 한번 보죠. 자, 이쪽을 한번 보시죠. 피합병법인이 B법인이 있고 합병법인이 A법인이 있다고 합시다. 피합병법인인 B법인은 순자산을 A법인한테 양도하고 반대로 양도가를 받고요. B법인 자기 자신이 소멸하죠. 합병법인 A법인은요. 합병 후 규모가 더 커지는 거죠. 정전 A 사업과 A법인이 하던 사업과 B법인으로 또 승계받은 사업을 뭉뚱그려 규모 있게 더 사업을 하는 거죠.
양도가액은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합병대가와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 법인세를 더한 걸 우리가 양도가액이라고 한다고 했죠. 양도가액 가운데 합병대가를 잠깐 갖고 있다가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비주식을 반납받고 합병대가를 교부하면서요, 비법인을 소멸합니다. 이때 합병대가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주식을 이른바 합병교부식이라 부르거든요. 합병시 나눠주는 주식이니까요, 합병교부식으로 부르고, 주식으로 다 지급되지 못하면요, 현금 등과 같은 재산으로 지급합니다. 이걸 합병교부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합병대가는 합병교부식인 합병법인 주식과 합병교부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 합병대가를 피합병 주주에게 지급하죠. 자, 이때 제가 든 사례에서는요, 피합병법인 B법인의 합병 등기 당시 순자산 장부가액이 3천이라고 합시다. 근데 피합병법인 순자산의 시가가 4천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피합병법인 순자산 장부가액에 비해서 시가가 얼마만큼 많죠? 1000만큼 많죠. 그만큼 그러니까요, 순자산에 묻어있는 가치 상승, 순자산 가치 상승액이요, 지금 1000만큼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피합병법인 순자산에 남아있는 미실현이익이 1000이 이렇게 있는 상태가 이거죠. 그런 상태에서 순자산을 이와 같은 장부가의 3천의 순자산을요, 합병법인 A법인한테 양도를 합니다. 그럼 B법인은 양도에 따른 반대급부로 양도가액을 받죠. 자, 순자산 시가는 4천이면요, 받아오는 양도가액도 논리적으로 봤을 때 공정한 어떤 합병의 어떤 협상이 진행된다면요, 받은 양도가액이 얼마일까요? 4천이 돼야 되겠죠. 넘어가는 순자산의 시가가 4천이면 받아오는 양도가액도요 4천이 돼야 한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합병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합병하고 반대급부로 양도가액을 받을 때 얼마의 양도가액을 받을 거냐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협상의 결과입니다. 협상에 따라서 순자산 시가보다 낮은 양도가액을 받을 수도 있고요, 순자산 시가보다 높은 양도가액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거죠. 합병이라는 것은 합병 당사법인 간과 같이 빅딜이기 때문에요, 딜의 결과에 따라서 시가 다르게 양도가액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거죠. 순자산 시가는 4천인데 양도가액을 3,625만 받더라 이거죠. 그러면 양도가액이 순자산 시가보다 낮죠. 이런 상황도 있을 거고요. 세 번째 어떤 상황으로는 순자산 시가는 4천인데 양도가액이 순자산 시가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 이거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양도가액은 순자산 시가와 다르게 협상 결과에 따라서 양도가액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시가대로 받을 수도 있고, 순자산 시가 4천보다 낮은 양도가액을 받을 수도 있고, 순자산 시가 높은 양도가액을 받을 수도 있고, 세 가지 가능성을요 열어두고 이 이야기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합병에 관한 모든 세무서의 출발점은 피합병법인이 순자산을 합병법인한테 이들 양도가액을 받고 양도한 걸로 보죠. 그런 관점에 따를 때, 자, 피합병법인 B법인 입장에서는요, 순자산 장부가가 3천이니까 순자산 장부가액이 지금 세무상 분계를 보죠. 세무상 분계했을 때 순자산 장부가액이 3천만큼 아웃되죠. 근데 양도가액을 만약 순자산 시가대로 4천 받았다고 합시다. 받은 양도가액이 4천이면 여러분 받은 가액은요 차변의 계산을 해야 되죠. 양도가액을 4천이다 이거죠. 그럼 순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 차익이요 세무상으로 1000이 발생한다 이거죠. 양도가액로 4천 받았을 때 합병으로 인한 양도 차익은요 1000이 발생합니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넘어간 순자산 장부가는 똑같이 3천인데 양도가액 아까 얼마 받았죠? 3625를 받았죠. 3625를 받았으면 양도 차익이 625가 발생합니다. 순자산 가치 상승은 그래도 얼마이죠? 1000이 있는 거죠. 1000. 순자산 가치 상승분은 시가로 계산해 1000인데 1000 가운데 결과적으로 양도 차익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요 625만 실현된 거다 이거죠. 왜 순자산
왜 합병 양도 차익이 625만 실현됐을까요? 양도가액을 순자한 시가 4천보다 낮은 대가로 받았으니까 3,620원 받았으니까요. 625원 실현되고 나머지 375원은요 실현되지 않는 상태가 된다 이거죠. 합병 시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는 순자한 시가는 4천인데 양도가액을 순자 시가보다 더 많이 받았죠. 프리미엄, 웃돈을 받았다 이거죠. 만약 양도가액을 4,500 받았다면요. 순자산 가치의 상승분 1000보다 더 많은 양도차익이 실현됩니다. 양도차익이 얼마가 된다? 1500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대변에 계상된 양도차익이 첫 번째 케이스 1000, 두 번째 625, 세 번째 1500 발생하죠. 이들 숫자는요. 피합병법인의 합병특길이 속하는 연도의 마지막 입금이 됩니다. 순자산 증가로 인한 수익이니까요. 이들 양도차익 첫 번째 케이스에서 1000, 두 번째에서 625, 세 번째에서 1500은 순자산 증가로 수익으로서 피합병법인의 생애에 걸친 마지막에 입금이 된다 이거죠. 입금이었다면 당연히 합병특길에 속하는 연도예요. 이들 양도차익을 각사함연도 소득에 포함해서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합병특길에 속하는 최종사함연도에 각사소득에 포함해서요. 1625, 1500 각각 숫자가 나왔다면 이들 가액을 각사함소득에 포함해서 법인세를 과세한다 이거죠. 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병법인 A법인 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B가 A한테 순자산을 양도했으면 합병법인 A법인은 B법으로부터 순자산을 양도를 받은 거죠. 양도를 받았다. 다른 말로 순자산을 승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문제는 순자산을 얼마에 양도 받았다고 볼 거냐, 순자산을 얼마에 취득했다고 볼 거냐, 순자산을 얼마에 승계했다고 볼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급한 양도가액은 첫 번째 케이스에서 4천, 두 번째 케이스에서 B가 받은 게 3,625이면 A가 지급한 양도가액은 이에 맞장구 쳐서 3,625가 되죠. 세 번째 케이스에서 받은 양도가액이 B법인 쪽에서 4,500이었으니까 합병부 A법인 쪽에 지급한 양도가액은 4,500이죠. 이처럼 양도가액은 첫 번째 4,000, 두 번째 3,625, 세 번째 4,500 이렇게 지급했죠. 이들 양도가액을 지급했다 하더라도요. 합병법인 A법인 쪽에서는 순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걸로 봅니다. 순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걸로 본다 이거죠. 따라 지급한 양도가액은 4,000, 3,625, 4,500이더라도 순자산을 시가대로 승계, 시가대로 양도받은 걸로 봅니다. 따라서 차변에 계상할 순자산 가액은요. 세무상으로 얼마가 돼야 한다? 첫 번째이든 두 번째이든 세 번째이든 순자산 시가 제가 판서했던 4천이 돼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지급한 양도가액도 4천이요. 넘겨받은 순자산 시가도 4천이요. 차변 대변이 1차이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뭐 개정 과목 처리를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두 번째에서는 순자산 시가는 4천에 이렇게 승계했는데 지급한 양도가액은 3,625가 됐죠. 순자산 시가보다 낮은 양도가를 지급하고요. 합병을 했다는 겁니다. 합병시 그러니까 A법인은요. 이익을 본 거죠. 4천 나가는 회사를 단돈 3,625에 헐값에 후려치기 가격으로 해서요. 이익을 봤다 이거죠. 그게 바로 합병 매수 차익이 되겠습니다. 순자산 시가 4천에서 지급된 양도가 3,625의 차익이 375가 되죠. 375를요. 법인세에서는 합병 매수 차익 이렇게 부릅니다. 4천 나가는 회사를 협상을 잘해서요. 가격을 후려쳐서 3,625와 같이 헐값에 샀다는 거죠. 그럼에 따라서 이 얻은 이익이 375인데 이게 바로 합병 매수 차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는요. 순자산 시가 넘겨받는 거는 4천인데
지급한 양도가액 무려 4,500이죠. 순자시가보다 500만큼 웃돈을 더 지급한 거죠.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웃돈으로 500을 더 지급했다 이거죠. 그러면 대차를 생각해보면 합병 매수차익의 반대 계정이 합병 매수차손이 됩니다. 합병 매수차손을 500을 계산한다 이거죠. 500만큼 그러니까 순자시가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급하고 이와 같이 계상했으니까요. 합병 매수차손 500 이렇게 계산한 금액입니다. 합병 매수차익만큼은 합병법인 쪽이 이익 본 거고요. 합병 매수차손만큼은 쉽게 말하면 합병법인 쪽에서 더 많은 웃돈을 지급했으니까요. 손해본 금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양도가액 4,000일 때, 양도가액 3,625일 때, 양도가액 4,500일 때 첫 번째 케이스에서 피합병법인, B법인, 합병법인, A법인 쪽에서 전체 실현된 이익을 계산하면요. 양도차익 1000이고 이쪽에서는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죠. 둘을 합하면 얼마가 되죠? 둘을 합하면 얼마가 되죠? 1000이 되는 거고 둘을 합하면 1000만큼 이익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양도가액이 3625일 때 피합병법인 쪽의 양도차익 625, 합병법인 쪽에서 얻은 이익 합병매수차익 375, 합계 얼마이죠? 1000이 되죠. 그럼 세 번째 케이스 피합병법인 쪽에서 양도차익 1500이지만 합병법인 쪽에서 합병매수차손이 손해병구의 500이죠. 이익 1500과 손해 500을 서로 상계시키면 1000이 된다 이거죠. 이 1000이라는 숫자는요. 피합병법인 순자산에 묻어있는 미실현 이익, 순자산 공정가치 상승분이죠. 순자산 공정가치 상승분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에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걸쳐서요. 네트시키면 결과적으로 1000만큼이 각각 세 번에 걸쳐서 실현된 거다 이거죠.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바로 합병에 관한 일반적인 세무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병 시 발생하는 과세 문제를 이연시키지 않고 즉각 과세했을 때, 즉 과세연이 없을 때, 원칙적인 어떤 세무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세를 받지 않는 이와 같은 합병을요, 비적격 합병이라고 부르거든요. 비적격 합병이 됐을 때는 이와 같이 피합병법인에 묻어있는 공정가치 상승분, 즉 미실현 이익과 같이 피합병법인, 합병법인에 걸쳐서요, 각각 1000씩이 이와 같이 실현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걸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사항을 한번 책에서 핵심 사항을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보죠. 자, 교재 개론책으로 477 세법학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아까 474가 617로 시작하니까 617, 618, 619, 620 이렇게 쭉 번호를, 책 번호를 연결해서 가면 되죠. 477페이지 하단부에 2번에 합병에 대한 개별적 과세 제도에서 나오죠. 피합병법인 양도소득이라는 법인세에서 나오죠. 자, 피적격 합병 시 원칙적인 어떤 세무처리가 있을 때, 자, 핵심 사항이 있죠. 피합병법인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 자산을 합병법인에게 양도한 걸로 봅니다. 피합병법인 자산을 합병법인에게 양도한 걸로 봅니다.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그 순자산을 양도한 걸로 간주한다 이거죠. 양도할 때는 당연히 반대급부로 양도가액을 받죠. 양도가액을 받고 양도하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이 말이 있음으로써 받은 양도가액과 순자산 청구가의 차익이 양도차익이 되어 이 금액은 합병 특길에 속하는 연도에 입금이 되어 이에 대해서 법인세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피합병법인은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요. 그럼 합병법인은 어떻게 하느냐. 합병법인의 비적격 합병 시 내용이 482페이지 보시죠. 481페이지 보시면 481페이지 승계받은 자산의 취득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이죠. 비적격 합병 시 원칙적인 어떤 세무처리, 과세연이 되지 않는 원칙적인 세무처리에서 방가 1번에 비적격 합병 해놓고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으로부터 합병 등기 현재 시가로 양도 받은 걸로 봐라 이거죠.
시가대로 양도 받았다고 봐라 이거죠. 시가대로 양도 받았다. 시가대로 즉 승계한 걸로 봐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자, 합병법인 A법인 쪽에서 실제 지급한 양도가액은 4,000, 두 번째 3,625, 세 번째 4,500이더라 하더라도요. 순자산시가는 일률적으로 얼마 그런다? 4,000으로 기록된다 이거죠. 차변에 있는 순자산시가가 먼저 숫자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지급한 양도가액과 차익이 없으면 제로인 거고, 양도 차익이 있었는데 이익 봤으면 합병 매수 차익으로 375, 손해를 봤으면요 합병 매수 차손으로 500을 계산한다 이거죠. 자, 이게 비적격 합병시, 즉 합병에 관한 과세형이 되지 않을 때 비적격 합병시 해야 될 세무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칙이다. 과세를 정부받지 않았을 때 세무처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합병이라는 거는요, B법인의 순자산이 A법인 쪽으로 넘어가서 A법인, B법인을 이렇게 승계해서요, 계속적인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과정이거든요. 형식적인 어떤 조직 개편에 불과하죠. 피합병법인 설치가 A법인 쪽으로 넘어와서 계속적인 어떤 사업이 계속 이어질 뿐이다 이거죠. 형식적 조직 개편에 불과한 건데, 만약 피합병법인 쪽에서 양도차익 첫 번째 1000, 두 번째 625, 세 번째 1500에 대해서 법인세를 즉각 과세해버리면요, 형식적인 어떤 껍질 변경에 불과했는데 법인세를 과세한다면 우리가 법인세를 내려고 합병했느냐, 법인세 무서워서 합병 못하겠다 이런 식이 돼버린다 이거죠. 그럼 합병을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와 같이 계속 규모가 커지는 어떤 그 상태, 국가적으로 어떤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태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춘 합병이라고 한다면요, 이들 과세 문제를 나중으로 미뤄줄 필요가 있다는 이거죠. 과세 이연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거죠. 그래서 일정 요건을 갖춘 합병 우리가 적격 합병이라고 부르고요, 적격 합병 시에는 각종 이들 과세 문제를요 미래로 이연시켜 줍니다. 형식적 조직 개편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과세하지 않고 합병되지 않았더라면 과세 받았을 사항으로 계속 과세를 미뤄서 처리해주겠다 이거죠. 그렇다면 합병을 통한 원활한 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이게 바로 합병에 관한 특례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당장 이와 같이 양도차익이랑 과세가 이루어지는데요, 과세를 이연해주겠다 이거죠. 과세를 이연받는 이와 같은 합병을 적격합병이라 부릅니다. 그 적격합병 시에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과세를 이연할 거냐. 비적격합병 시에는요, 합병 등기 당시 피합병법인에게 양도차익 1000, 양도차익 625, 양도차익 1500에 대한 법인세가 즉시 과세가 되죠. 이들 숫자를 0으로 만들어서요 과세를 이연해 주겠다 이거죠. 합병 양도차익을 없는 걸로 해서 0으로 만들어서 피합병으로 발생하는 과세 문제를 지금 당장 하지 않도록 한다 이거죠.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럽니다. 자, 그러면 과세연이 되려면요, 피합병법인인 B법인 쪽에서 순자산을 양도하게 되는데, 아까는 실제 받은 양도가를 받고 양도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순자산의 양도가액을요, 받은 대가가 아까 4,000, 3,625, 4,500이었죠. 케이스에 따라서 이와 같이 되는데, 적격합병, 즉 과세를 정부한 합병일 때는요, 순자산 양도가액을 넘어간 순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받은 양도가액은 4,000, 3,625, 4,500이 되지만 받은 이 양도가액을요, 넘어간 순자산 3,000의 가액이 바로 장부가이죠. 넘어간 순자산의 장부가를 양도가로 하겠다 이거죠. 그럼 첫 번째에서 받은 양도가는 4,000이라도, 실제는 4,000이라 하더라도요, 세무상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넘어간 순자산의 장부가액 3,000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양도차익이 원래는 1,000 나와야 되는데요, 없는 것이 되어 0이 되는 거죠. 두 번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간 순자산이 3,000이고 받은 양도가액이 비적격일 때는 3,625 받은 대로인데,
받은 양도가액을요 넘어간 순자산의 장부가로 합니다. 그럼 양도차익이 0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받은 양도가액은 4,500이 되지만 비적격일 때, 과세이 되지 않을 때, 세 번째도 넘어간 순자의 장부가액을 과세를 좀 받는 적격합병일 때는요 넘어간 순자의 장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그럼 양도차익이 역시 0이 된다 이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마다 양도가액이 4,000, 3,625, 4,500으로 다르지만 적격합병일 때는요 넘어간 순자산의 장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양도차익이요 0이 된다 이거죠. 양도차익이 0이 됐다는 거는요 합병 득길이 속하는 연도에 피합병 법인의 각산면도의 소득에 포함할 금액을 0으로 한다는 거죠. 선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태로 합병이 되고, 두 번째에서 625에 대한 피합병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태로 합병이 되고, 세 번째로 1500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되지 않는 상태로 0으로 만들었으니 과세되지 않는 상태로 합병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이거는 적격 합병일 때 피합병 법인 비법인 쪽에서 행하는 세무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맞장구 쳐서 합병법인인 A법인 쪽에서는요 순자산 승계 시 어떤 세무처리를 할 거냐 이거죠. 합병법인 A법인 쪽에서는요 순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순자산을 피합병으로부터 넘겨받은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걸로 봅니다. 순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거죠. 순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 받은 걸로 처리합니다. 그럼 여기 순자산에 기록되어야 할 숫자가 얼마일까요? 비적격지에는 4,000으로 승계했었죠. 4,000 승계하지 않고 피합병 부분에 순자산 장부가액대로 그대로 넘겨가는 거다 이거죠. 형식적 조직개편에 불과하니까요. 피합병 부분에 있었던 장부가액 합병 부분 쪽으로 그대로 넘어와서 계속적인 사업이 유지되어진다고 봅니다. 순자산 장부가액대로 그대로 합병 부분 A법인이요 이 자산을 승계받은 걸로 합니다. 순자산 장부가액 승계했으면요 대차 평균 원리상 직원 양도가액도 순자산 장부가 3,000이 돼야 되는 거죠. 실제 직원 양도가 4,000을 무시하고 차변에 순자산을 장부가액대로 양도 받은 걸로 했으니까 이에 맞장구 쳐서 지급한 양도가액도요 장부가 3,000이 돼야 됩니다. 위의 분계를 다른 각도로 이렇게 틀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순자산을 장부가액대로 장부상에 기록했죠. 적격 합병, 즉 과세이연을 적용한 합병일 때 이 분계를 다시 쓰면요 일단 순자산을 시가로 계상합니다. 순자산 시가 4,000이 3,000이 되려면요 4,000에서 얼마를 빼면 되죠? 1,000을 빼게 하면 되죠. 위의 분계를 다른 분계로 바꿨으면요 순자산 시가, 순자산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와 장부가액 차익을 대변해서 자산조정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자산조정계정은요 순자산 시가 이 4,000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자산조정계정은 순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총액으로 순자산을 시가로 기록해 놓고 시가 장부가의 차익인 1,000을 빼게 하면요 자연스럽게 3,000만큼이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장부상에 기록된다, 세무상으로 기록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위의 분계나 아래 분계나 결국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표현 방식만 달리했을 뿐이죠. 마치 법인세에서 일시상각충당금, 압정충당금을 계상하듯이 순자산을 시가로 계상해 놓고 자산조정계정을 여가 1,000만큼 계상하라 이거죠. 자 그러면 대별에 계상된 자산조정계정처는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거죠. 자산조정계정으로 처리됐던 거는요 천중에 이 해당되는 자산이 감가상각 자산과 관련되면 감가상각 자산은 취득 후 뭘 하게 되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죠.
천 가운데 감가상각 자산에 관련된 감가상각비는요 3개 처리합니다. 차하변에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감가상각비를 3개 처리하면 대변으로 와야 되는 거죠. 또는 이게 자산조정 계정이 비상각자산인 토지와 관련됐다고 합시다. 토지가 법인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 언제이죠? 토지가 처분될 때죠. 처분될 때 토지의 차감적 평가 기준으로 기록됐던 이 자산조정 계정의 일부를요 토지 처분이익이라 수익을 증가시켜라 이거죠. 결국 자산조정 계정은 상각시 처분시 서서히 감가상각비와 상계되거나 수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처리가 됩니다. 서서히 감가상각비를 증가시키는 거나 그러니까 감가상각비가 상계가 되니까요. 감가상각비를 상계시키니까 감가상각비가 감소되거나 수익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자산조정 계정이 이와 같이 차변으로 다 기록되어 그 계정 과목 잔액이 재료가 되려면요 10년 걸릴 수도 있고 20년 걸릴 수도 있고 50년 걸릴 수도 있고 10년, 20년, 50년에 걸쳐서 서서히 자산조정 계정 속에 녹아들어있던 천만큼이요 합병법인 A법인의 소득을 궁극적으로 천만큼 증가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합병시 합병법인 쪽에서 이 적격 합병할 때 이와 같은 세부 처리는요 케이스 1번이 됐던 즉 양도가액이 실제 받은 양도가액이 4천이 됐던 실제 받은 양도가액이 2천이 됐던 실제 받은 양도가액이 3,625가 됐던 실제 받은 양도가액이 4,500이 됐던 1, 2, 3 동그라미 모두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공통. 어느 경우든 마찬가지가 된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과세를 종만 적격 합병할 때 첫 번째 케이스 피합병 부분 양도 차익이 비적격일 때는 1,000이었는데 0원이 되죠. 0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순자산 공정가치 상승분 1,000이 어디 속에 녹아 들어있죠? 자산 조정 계정에 녹아 들어있죠. 순자산 시가와 순자 장부가액과의 차이 3천과의 차이 부분이 합병법인 쪽에서 자산 조정 계정에 녹아 들어있다가 상각시 처분시 서서히 합병법인 쪽에서 소득을 증가시킨다 이거죠. 1,000 모두가 소득이 증가되려면 10년, 20년, 50년에 걸쳐서 서서히와 같이 증가가 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합병에 대한 과세가 이연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첫 번째 케이스에서 피합병법인 양도차익 1,000 합병법인 쪽으로 과세는 게 없죠. 결국 1,000에 대한 과세가 곧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세지 않았던 금액은요. 적격합병시 과세를 종무한 적격합병시 합병법인 쪽에서 서서히 나중에 과세가 되어진다 이거죠. 과세 이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두 번째 케이스도 그러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 쪽에서 625 합병법인 쪽에 375 합이 결국 1,000이 과세가 되는 거죠. 합병 당시 합병 직후에 합병법인 쪽에서 누적적으로 1,000만큼이 곧바로 과세가 되는데 적격합병일 때는요. 피합병의 양도차익 625를 0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625와 375와의 숫자 합계액은 1,000인데 이 1,000이라는 숫자가 합병법인 쪽에서요. 자산 조정 계정 속에 들어있다 이거죠. 이 부분이 상각시 처분시 서서히 합병법인 소득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비적격일 때는 과세이 되지 않은 비적격일 때는 피합병법인 양도차익 1,500 합병 매수차순 500 플러스 마이너스 상계시키면 1,000이 되죠. 1,000 숫자가 합병 당시 직후에 이와 같이 과세가 되는데 이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한다? 이연하겠다 이거죠. 피합병법에 있었던 양도차익을 0으로 만듭니다. 0으로 만들고 1,500과 500과를 상기한 이 1,000만큼 숫자는요. 적격합병일 때 과세를 종무한 적격합병일 때 합병법인의 자산조정 계정에 녹아들어 있다 이거죠. 자산조정 계정에 녹아들어와서 상각시 처분시 서서히 합병법인 소득을 증가시킵니다. 적격합병 즉 과세를 종무한 합병은요. 피합병법인 B가 합병되지 않았더라면 과세 받을 사항을 합병법인 쪽에서 계속 연결을 받아 합병법인 쪽에 계속 이어받아서 과세하자 이거죠. 이어받아서 과세될 금액의 누계액이요. 1,000이 됩니다. 이 1,000이라는 숫자는 결과적으로 피합병법인 순자산에 묻어있는 공정가치 상승분
즉 미실현이익 1000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적격일 때와 과세를 종받는 적격합병일 때 과세되는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요, 여러분들 이걸 잘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격합병일 때는요, 합병법인 쪽에서 합병 매수 차익도 생기지 않고 매수 차손도 생기지 않죠. 적격합병일 때는요, 합병법인 쪽에서 대변에 계상된 계정과목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 모두 다 자산 조정 계정에 처리되기 때문에요, 합병법인 쪽에서 합병 매수 차익, 합병 매수 차손은 과세를 종반 적격합병일 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적격합병일 때 이와 같이 합병 매수 차익이 순자한 시가는 4천인데 그보다 낮은 양도가액을 지급했을 때요, 럭키바이 싸게 후려 측에서 삼으로써 375만큼 이익을 받고요. 이걸 우리가 합병 매수 차익이라 부르죠. 그다음 세 번째 케이스 순자한 시가는 4천인데 이보다 더 많은 양도가 4,500을 지급했으면요, 웃돈으로 500이 더 지급됐죠. 더 지급된 이 숫자가 합병 매수 차손이 됩니다. 합병 매수 차익과 합병 매수 차손이 생기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죠? 이 합병이 과세에 적용되지 않는 비적격 합병이고, 그리고 합병 당사법인 가운데 합병법인 A법인 쪽에서 이익 봤으면 합병 매수 차익이, 손해 봤으면 합병 매수 차손이 발생합니다. 적격일 때는 합병 매수 차익 차손이 자산 조정 계정으로 그냥 처리가 되기 때문에요, 발생하지 않는 거고, 비적격이고 합병법인 쪽에 발생하는 합병 매수 차익과 매수 차손을 어떻게 세무 처리할 거냐. 물론 순자한 시가와 양도가액이 일치하는 상일 때는요,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기 때문에요, 매수 차익 차손이 생기지 않으니까 세무문제를 야기할 필요가 없죠. 순자한 시가보다 낮은 양도가를 지급했으면 합병 매수 차익이, 순자한 시가보다 높은 양도가를 지급했으면 합병 매수 차손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 합병 매수 차익과 차손을 어떤 방식으로 세무 처리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에 관한 그 세무 처리 내용이요, 교재 481페이지 나옵니다. 481페이지 그 중하단부에 도표가 있죠. 순자한 시가보다 낮은 양도가를 지급했으면요, 세무처리 그 분계상에서 대변에 합병 매수 차익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그 도표에서 순자한 시가보다 더 많은 양도가를 지급했으면요, 웃돈이 지급됐으니까 차변에 합병 매수 차손이 발생하죠. 이와 같은 합병 매수 차익 차손을 법인세에서는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 이거죠. 자, 이쪽을 보시죠. 비적격합병일 때 두 번째 케이스에서 우리가 합병 매수 차익이 합병법인 쪽에서 375가 발생했죠. 이 375 합병 매수 차익을 기업회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죠. 기업회계 합병 그에 관한 회계처리 고급회계 공부했습니까? 중급회계에서 약간 공부했거나 고급회계는 나중에 이제 2차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더 공부해보거나 이건데, 어쨌거나 합병 매수 차익은요, 기업회계에서 단기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순자한 시가 4천 나가는 회사를 협상의 어떤 승리로 3,625 싸게 샀으니까 싸게 삼에 따른 이익은요, 단기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럼 얘에 맞지 않고 쳐서 법인세법도요, 입금으로 곧바로 처리해서 과세할 것 같죠? 그렇게 하는 게 논리적으로 바람직합니다. 헐값의 삶에 따라서 얻은 이익이었다면요, 럭키바이로 얻은 이익이기 때문에 단기 입금으로 곧바로 과세를 해야 한다 이거죠. 근데 이상하게도요, 우리 법인세법이 그렇지 않다 이거죠. 자, 합병 매수 차익을 손익계산서에 장부상의 수익으로 계산했다고 합시다. 그럼 손익계산서에 대변에 수익으로 잡혀있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 법인세법은요, 합병 매수 차익 375를 5년간 분할 입금 사입합니다. 단계 일시 입금 사입에서 과세하지 않고요, 5년간 서서히 분할해서 입금 사입하겠다 이거죠. 비적격 합병이라도요, 합병 매수 차익에 대해서 무리하게 과세하지 않고 5년간 분할시켜서 과세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합병 등기일이 X1년 1월 1일자였다고 합시다.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무소 개실로부터 5년간 따지면요, X5년 말까지가 되죠.
375를 5년간 균등 분할 입금 사입합니다. 5년을 원로 한 사람은요 60개월이 되죠. 375를 60개월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1개월당 합병 매수 차익이 되겠죠. 합병들끼리 속하는 X1년도치 입금 사입할 금액을 계산하면요 60분의 12가 됩니다. 60분의 12는 다른 말로 말하면 몇 분의 1이 되죠? 5분의 1이 되죠. 375를 5등분 되면요 75가 됩니다. 75 5번씩 해서 처리하면요 합하면 375가 됐죠. X1년도 75, X2, X3, X4, X5 각각 75에서 5번에 걸쳐서 입금 사입한다 이거죠. 그럼 이렇게 되려면 법인세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375가 장부상의 수익으로 계산되어 있으면요 아무런 세부조정 안 해버리면 곧바로 한꺼번에 과세가 돼버리죠. 비적격이라도 5년간 분할 입금 사입하니까요 375를 수익을 다 감소시킵니다. 입금 불사입한다 이거죠. 수익을 감소시켜라 이거죠. 그리고 소득처분을 마이너스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 잡은 거를요 입금 불사입시키니까요 수익과 입금 불사입이 서로 상쇄되어 없어지죠. 그럼 지금 당장 합병 등기 당시 X1년 1월 1일 당시에 과세되는 금액은 없다 이런 식이 됩니다. 없는 거지만 X1년도부터 얼마씩? 75씩 5번 입금 사입합니다. 그럼 X1년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375 가운데 한 번 75만큼을요 입금 사입합니다. 소득처분은 자산을 다시 증가시키니까요 플러스 위보로 합니다. 75 입금 사입 플러스 위보가 몇 번 있게 되죠? X1년도를 포함해서 5번 있게 되죠. 375 입금 불사입했던 금액은요 75 입금 산입 5번이 된다 이거죠. 지금 당장 375가 입금 불사입으로 상세되어 없어졌다가 결국 5년간에 걸쳐서 합하여 375만큼 소득을 증가시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합병 배수 차익은요 법인세에서 한마디로 5년간 균등 분할하여 서서히 입금 사입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비적격 합병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법인세에서 세무처리를 5년간 분할 입금 사입해야 되는지는요 딱히 논리적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기업회계 입장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합병 시 순자산 4천 나가는 회사를 야부리의 승리, 협상을 잘해서 헐값에 후려치기해서 315만큼 이익을 얻었다면 넓은 의미의 자산 수승이익 성격이죠. 넓은 자산 수승이익 성격이라 한다면요 곧바로 단기 입금으로 해서 315를 곧바로 과수익에 포함해야 한다 이거죠. 단기 입금이었다면 수익 잡은 거를요 아무런 세부조정 없이 그냥 단기 순이익에 포함된 315를 각사적으로 끌어 잡으면 되는 거죠. 근데 법인세에서는 5년간 분할 입금 사입하니까요 일단 X1년 1월 1일 기준 375 입금 불사입해서 수익을 다 제로로 만들어서 없앴다가 합병특기에 속한 X1년도부터 75씩 5번 입금 사입해서요 토탈 375를 5년 동안 입금 사입한다 이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딱 부러진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논리적 어떤 근거가 미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죠. 교재 482페이지 보시면 상단부 두 번째 파란색 나오죠. 박스 바로 위에 세 번째 줄 합병 매수 차익을 세무조정계산서 계상하고 소득금액 조작협회에서 375 입금 불사입 마이너스 후보하면요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셈이 됩니다. 계상하고 합병특기에 속하는 3년도부터 합병특기로부터 5년이 된 날에 속하는 3년도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요 입금 사입합니다. 매년 입금 사입할 금액은 합병 매수 차익 곱하기 60분의 해당 3년도 올수가 됩니다. 합병 매수 차익 315 곱하기 60개월분의 해당 3년도 올수가 X1년도면 12개월로 풀로 차 있으니까 12가 된다 이거죠. 375를 5로 나눈 수입이 되는 거죠. 75씩 5번에 걸쳐서 입금 사입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합병 매수 차익에 대한 세부처리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합병 매수 차손이 발생하는 사항은
비적격으로서 합병법인 쪽에서 순자시가는 4천인데 그보다 많은 양도까지 지급될 때 500만큼 웃돈을 더 지급하면서 넓게 보면요 500만큼 손해를 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럼 이 합병 배수 차손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거냐. 순자시가는 4천인데 양도가가 4,500 지급됐으니까 프리미엄 웃돈으로 500이 더 지급됐죠. 500이 더 지급된 원인을요 찾아내야 됩니다. 500이 더 지급된 이유가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가 있어서 대가가 지급됐다면 그때는 500이요 영업권이 됩니다. 피합병법인의 상호랄지 영업상 비밀이랄지 특허랄지 이와 같은 것들이 무용의 어떤 실체가 있기 때문에요 더 많은 웃돈을 500만큼 더 지급했다 이거죠. 프리미엄이 결국 지급된 거죠. 이럴 때는 기업회계처럼 영업권으로 법인세법도 인식합니다. 영업권은 무형자산의 일종에 속하는 거죠. 영업권은요 기업회계서나 법인세법에서나 무형자산에 속합니다. 무형자산에. 근데 500만큼 웃돈이 더 지급됐으면 사업장 가치가 있어서 지급됐으면 영업권일 텐데 사업장 가치도 없는데 불구하고 괜히 500만큼 더 지급되었을 수도 있죠. 사업장 가치가 없는데 웃돈이 500 지급됐다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사업장 가치도 없는데 불구하고 4천 나가는 회사를 4,500 주면서 500을 더 지급했으면요 차변에 계상된 이 500 부분은 차변에 계상된 500 숫자는요 자산성이 없죠. 마치 그 회사가 현금 500을 지급했는데 미래 현금 창출 능력도 없는 이른바 가공자산을 계상한 셈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가공에 돈을 이렇게 지급한 걸로 처리가 됩니다. 가공자산은 자산성을 갖지 못하죠. 합병배수차손 이 500 부분이요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계상되냐에 따라서 세무 조정이 달라질 텐데 비용 계상에 있다고 합시다. 있지도 않는 비용을 차변에 계상한 셈이다 이거죠. 가공자산 비용에 있어서는 가공비용이 되는 거죠. 가공비용이 비용 계상됐으면요 이거 선고로 인정될 수 없죠. 500만큼 비용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선고 불사합합니다. 소득처분은 어떻게 할까요? 기타 사회출입니다. 왜 기타 사회출일까요? A법인이 B법인한테 순자시가보다 더 많은 양도가를 지급하면 합병법인 쪽에서 더 지급하면요 피합병법인 B법인 쪽에서는 더 많은 양도가를 받음에 따라서 양도차익을 더 많이 계상하죠. 4천 받았으면 양도차익이 1,000일 텐데 4,500 받으니까 양도차익이 1,500이 되는 거죠. 합병법인 쪽에서 송금 불사립에서 소득을 증가시켰던 금액은요 결과적으로 상대방인 A법인의 소득을 증가시키죠. 입금사입 송금사입했던 금액이 사유출되었고 그 금액이 귀속자인 법인의 소득을 증가시켰다면요 소득을 증가시켰다면 소득처분이 뭐가 되죠? 기타 사유출이 되죠. 자 그래서 합병배수차손 500이 발생했는데 사업상 가치도 없는데 지급됐다면요 가공비용이 계상돼 있으니까 500 송금불상의 기타 사유출하고 끝나면 된다 이거죠. 이럴 때는 세무처리가 이걸로 끝나니까 사후적인 어떤 세무처리가 있을 수 없죠. 자 영업권이 계상되는 사항을 한번 교재에서 보죠. 482페이지 위에 박스 있고 박스 바로 밑에 그 파란색을 보죠. 어떤 경우에 영업권이 계상돼야 되느냐 이건데 자 영업권이란 그 파란색 보시죠. 합병법인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그 밖에 영업상 비밀 등에 대하여 상호나 거래관계 영업상 비밀 등이 무형의 어떤 가치가 있는 거죠. 피합병법인 상호나 거래관계 그 밖에 영업상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걸 우리가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영업권을 이렇게 계상했을 때 영업권으로 계상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일단 영업권은요 기업회계에서 무형자산으로 취급하죠. 그런데 일반 자산과 다르게
일반 유형 무형 자산과 다르게 영업권은 뭘 하지 않죠? 감가상각을 하지 않죠. 영업권은요, 상각 자산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기업백에서는 무형 자산으로 계상된 영업권을 어떻게 합니까? 매기 말마다 손상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 검사를 하죠. 손상 검사를 통해서요, 500 예상된 이 금액은 손상 차손이 발생했으면 손상 차손으로 계상된 손상 차손으로 인식할 금액만큼을요, 손상 차손 차변에 계상하고 영업권을 그만큼 감액하죠. 매 보고기한 말마다 손상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 검사를 통해서요, 가치 감소분을 이렇게 손상 차손으로 계상한다 이거죠. 기업회계에서는 이런 세무치를 하거든요. 기업회계에서는 영업권 가액으로 계상된 500이 제로가 될 때까지는요, 단박에 제로가 될 수도 있고 1년 2년 걸 수도 있고, 그거는 손상 검사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죠. 기업회계는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근데 법인세법에서 영업권으로 계상된 금액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자, 영업권은 무형자산인데 장부상에 기업회와 다르게 500 전부를 손익계산 비용 계상했다고 합시다. 자산인데 500을 전부 비용으로 떨었으니까요, 합병특길에 속하는 X년 1월일자에 어떤 세무치를 해야 할까요? 500만큼 비용을 없애서 자산을 증가시켜야 되죠. 비용을 없애니까 손구불사님, 자산을 증가시키니까 플러스 유보가 됩니다. 비용 계상된 걸 상계시켜 없애겠다 이거죠. 이렇게 손구불사에 플러스 유보했던 금액은요, 5년간 균등 손구불사합니다. 영업권 자산 계상된 그 금액은 법인세에서는 매기 말마다 손상검사를 통해 손상차손을 울퉁불퉁 금액에 따라서 이와 같이 계상하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5년간 균등 분할 송금 사용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500을 송금 사용하느냐? 자, 500 곱하기 5년을 월수로 따지면 60개월이죠. X년도가 속하는 3년도는 12개월인 거죠. 60분의 12, 60분의 12를 단순하게 나타내면 5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100이 되죠. 네, 합병특길에 속하는 X년도에요, 100만큼 균등액을 송금 사용합니다. 비용을 증가시키고 영업권으로 계상된 자산을 감액해서 비용으로 보낸다 이거죠. 자산을 감액해서 비용으로 보내니까 송금 사용 만회수가 되죠. 이걸 합병특길을 포함해서 몇 번 하게 된다? 5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됩니까? 비용 계상된 것과 세부적으로 송금불 사입이 서로 상쇄되어 없어지죠. 없어졌다가 5년 동안 서서히 송금 사입되어 간다 이거죠. 기업회계와 결론은 내용은 같죠. 손상 차손으로 비용으로 나오는 거나 균등 분할되어 송금 사입으로 나오는 거나, 결국 법인세법상 비용화되는 내용이나 기업회계 손상 검사를 통해 손상 차손으로 비용화되는 거나 똑같죠. 근데 법인세에서는 보고기간 말마다 손상 검사를 통해 손상 차손을 인식하지 않고요, 스트레이트로 영업권 계상한 금액은요, 정액으로 이와 같이 5년 동안 송금 사용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기업회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거죠. 기업회계는 손상 검사를 통해 손상 차손으로 비용화가 되지만 법인세에서는 5년간 균등 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요, 송금화가 되어 나온다 이거죠. 자, 이 내용이 우리 법인세 내용을 공부하니까 482페이지, 법인세에서 이 합병 매수 차손이 영업권일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기 때문에요, 감가상각자산을 제외하죠. 그래서 그 중하단부에 네모 박스 바로 위에 나오죠. 세 번째 줄에 합병법인이 영업권을 자산조정 계정 계상하고 비용 계상됐다면 송금사에 플러스 유보하면요, 소득금액 전액계표라는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이 되죠. 계상했다가 합병특길에 속하는 3년도부터 합병특길로부터 5년이 된 날에 속하는 3년도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5년간 균등 시켜라 이거죠. 5년간 균등 분할 송금 사용합니다. 송금 사용할 금액은요, 아래 계산식에 따랐죠. 합병 매수 차손 중 500 중 전부가 영업권이었죠.
제가 등살에서 2 곱하기 60개월분의 해당 사면 올수 이렇게 해서요. 서서 있게 송금사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제가 강조드리면요. 합병 매수 차익과 차손은 비적격 합병일 때 발생하는 거, 한다는 것, 그리고 합병 법인 쪽에 발생한다는 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세무처리를 하는 거죠. 합병 매수 차익은 법인세에서는요. 5년간 분할 입금 사용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거. 그리고 합병 매수 차손은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 안 했으면 가공비용이니까 송금을 해야 하는데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판정한다면요. 영업권으로 계상하죠. 영업권 계상해서 5년간 균등 분할 송금 사용한다는 거.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지 말아야 할 사항은요. 적격 합병 시에는 합병 법인 쪽에서 합병 매수 차익, 합병 매수 차손이 발생합니까? 합병 매수 차익 325, 합병 매수 차손 500은요. 결과적으로 자산 조정 계정 속으로 매수 차익은 플러스, 매수 차손은 마이너스가 되어 녹아 들어온다 이거죠. 그랬다 합병 법인 쪽에 서서히 이와 같이 상각비와 강상비를 줄이거나 수익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해서요. 10년, 20년, 50년 동안 서서히 소득화가 되어간다 이거죠. 적격 합병일 때는요. 노시고 칠판을 보더라도 합병 매수 차익 차손은 적격 합병일 때는요. 합병 법인에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그 합병의 기본적인 어떤 큰 틀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저는 비적격 합병이 과세형이 되지 않는 합병의 원칙적인 어떤 세무처리 내용이고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요. 합병 시 발생하는 각종 조세 문제를 이어나는 과세형을 개해준다라고 했죠. 그럼 어떤 요건을 갖춰야지 이 합병이 적격 합병이 되느냐 이거죠. 과세를 이연받는 합병을 적격 합병이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방금 봤듯이 양도가액을 순전 장부가로 해서 피합법인 쪽에서 양도차익을 0으로 만들어서 지금 당장 과세되지 않고요. 그리고 순자한 공정가치 상승 부분 합병법인 쪽으로 토수 받아서 자산조정 계정에 녹아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과세를 서서히 나간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게 바로 과세를 정받는 적격합병인데 어떤 요건을 갖춰야지 적격합병으로서 과세가 이연되느냐. 이 적격합병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475페이지 보시면 과세를 정받는 합병인 적격합병 요건이요. 네 가지로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합병 시 각종 과세 문제가 이연되는 합병 우리가 적격 합병이라 부르고 적격 합병 요건은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되죠. 자, 첫 번째 보시죠. 사업목적 합병 해놓고 내용을 보니까 합병 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 합병일 것. 합병 등기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 합병일 것. 이걸 우리가 사업목적 합병이라 부릅니다. 자, 이걸 제가 판세해 봤죠. 자, 이쪽으로 보시죠. 사업목적 합병이라는 거는요. 합병법인 A법인, 피합병 B법인이 합병 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라 해야 됩니다.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 간 합병이라 하는데 그죠? 따라서 합병 등기일이 X1년 1월 1일자일 때 합병 등기일인 X1년 1월 현재 시점 봤을 때요.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했어야지 사업 목적 합병으로서 과세가 이연되는 적격 합병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1년 이상 사업을 X1년 1월 1일 현재까지 계속하지 않고 휴업 중이었다, 폐업했다? 그런 상태에서 법인이 합병됐다면요. 과세가 이연되지 않습니다. 합병 등기 뭐 1년 소급화 1년 내 시점에서 B법인 휴폐업 상태였다? 휴폐업하면 보통 법인은 어떻게 가죠? 소멸되어 없어지는 법인 거죠. 소멸되어 없어질 법인에게요. 과세를 이연해 주지 않겠다 이거죠. 소멸되어 없어질 법인에 대해서는 제각 합병으로 소멸될 때 청산소의 법인세 등을요. 즉시 과세를 해야 한다 이거죠.
합병 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 합병이라 해야 됩니다. B, A법인 각각이다. 1년 이상 합병 등기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야 돼, 그죠?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할 걸 이 그 요건을 사업 목적 합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은 이 요건은요 충족하기가 쉽죠. X년 1월 현재까지 휴폐업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면요 합병 등기 당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다가 합병이 됐으니까요 사업 목적 합병은 보통의 경우는 요건을 갖춘다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적격 합병 요건의 지분의 연속성, 피합병법인 주주의 지위가 합병법인 쪽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지분의 연속성이죠. 피합병법인 주주는요 피합병법이 소멸하니까 피합병법인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부로부터 합병 대가를 주식 등으로 받아오죠. 이 과정은 피합병법인이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법인 주식을 받아오니까요 주식에 쉽게 말하면 종목 교체에 불과하다 이거죠. 피합병법인 없어지는 대신에 합병법인 주식으로 받아오는 거죠. 피합병법인 주들이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갔죠. 말을 타고 갈 때 B라는 말을 타고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요 합병법인 A법인 말을 타고 원하는 목적지를 계속 가는 거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게 바로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갖춘 사람이 됩니다. 지분이 연속되어 피합법인 주주가 그 지위가 유지됐다면요 형식적으로 조직 개편에 불과하지 않냐 이거죠. 지분의 연속성 요건은 크게 동관할 1번과 2번으로 나눕니다. 동관 1번은 다시 기업번과 니은번으로 나누는데 자 기업번 보시죠. 동관 1번 바로 앞에다가 기억이라고 하시죠. 동관 1번 그 바로 다음 동관 1번과 피합병법인 그 사이에다가 기억이라고 하시죠. 지분의 연속성의 동관 1번의 기억번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법으로 받은 합병대가 총합계획 중 합병법인 주식가액이 몇 프로 이상인겨? 80% 이상인 경우로서 이걸 말로 쓰니까요. 기억번을 합병대가 중 합병법인 A법인 주식가액이 차지한 비율이 몇 프로 이상이라 한다? 80% 이상이라 한다 이거죠. 합병이 이루어질 때 피합병부주는 합병번호부터 합병 대가를 받거든요. 그 합병 대가가 합병 대가 가운데 주식가의 차지한 비율이 80% 이상이라야 한다는 거죠. 피합병법인 주주는 합병법인 A법인으로부터요 합병 대가를 받아오죠. 양도가액 속에 포함하여 합병 대가를 피합병을 받았다가 곧바로 B법인 법인세는 A법인이 납부하고요. 합병 대가는 B법인이 받아서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하고 B법인이 소멸된다고 봅니다. 지급되는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 대가는요. 합병 겨부식인 A주식가액과 합병 겹으로 구성됐죠. 전체 합병 대가 합계액이 총 4천이었다고 합시다. 지분의 연속성 요건에 동가 1번에 기업번 요건을 갖추려면요. 합병 대가 중 이 주식가액이 최소 얼마 이상이라 한다? 80%인 숫자로 말하면 3,200. 48에 32, 3,200 이상이라 한다 이거죠. 비율로 따지면요. 최소 80% 이상이 돼야 한다 이거죠. 4,000 가운데 딱 3,200 받았으면요. 80% 수준을 맞춘 거죠. 반대로 말하면요. 합병대가 합계액 4,000 가운데 교부금으로 주식으로 지급하지 못할 때 교부금을 지급하거든요. 교부금으로는 최대 얼마까지가 지급된다는 겁니다. 20%까지. 최대 맥시멈 20%까지를요. 교부금으로 지급되더라도요. 합병대가 합계액 가운데 주식가의 차지한 비율이 80% 이상이 되죠. 이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지분의 연속성 요건에
동그라미 1번의 기억번이 바로 이거죠. 합병대가 계획 중 주식가의 차지비율이 최소 80% 수준 돼야 한다 이거죠. 왜 80% 이 수준을 맞춰야 되느냐 이거죠. 교부금으로 지급되는 걸 반대로 말하면 최대 20%까지 지급될 수 있다는 건데, 어떤 경우에 합병 교부금 지급될까요? 합병 시 단주가 발생할 때, 단주로는 합병법인 주식을 이렇게 지급하지 못하니까요, 교부금으로 정산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피합병법인 주식 2주당 합병법인 주식 1주를 줍니다. 근데 어떤 주주가 피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주식 3주를 갖고 있다고 합시다. 3주를 갖고 있으면 피합병법인 주식 3주가 반납 뺄 때 합병법인 주식 1주를 주고 나머지 1주는 0.5주로 합병법인 주식을 줘야 되죠. 근데 주식은 단위가 1주, 2주가 되기 때문에요, 0.5주는 없는 거죠. 0.5주로는 주식을 줄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주식 한 장을 반으로 잘라서 줄 수는 없는 거고, 0.5주를 우리가 단주라고 부르죠. 숫자가 1로 딱 떨어지지 않았다 이거죠. 합병 단주가 발생했을 때 바로 이 합병 교부금이 지급됩니다. 3주를 갖고 있는 주주는요, 합병법인 주식 1주를 받고 0.5주에 대한 교부금을 지급하라고 한다 이거죠. 피합병법인 전체 주 가운데 아무리 합병 단주가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도요, 합병대가 총합계획 중 교부금이 막 최대 20%까지 지급되거나 그러기는 어렵겠죠. 합병 단주로 합병 교부금이 지급돼봐야 뭐 1%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죠. 뭐 어떨 때 그럼 최대 20%까지 지급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여러분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을 이루려면요, 주총에 특별 결의를 거쳐야 되죠. 근데 피합병법인 주주 가운데 모든 주주가 다 합병에 찬성하지는 않죠. 사람 마음이 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자기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이거죠. 피합병법인 주주의 상당한 주주들은 합병에 찬성하지만 일부 피합병법인 주주 가운데는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있을 수 있죠.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요, 나 이 합병 찬성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합병법인 주식 A 주식 받기 싫다는 뜻과 같은 거죠. 합병에 찬성했으면 당연히 합병법인 A 주식을 받아가야 되죠. 나 합병법인 A 주식 받아가기 싫다, 차라리 나 이 무대를 떠나려한다, 내가 B법인과 운명을 같이 하지 A법인 쪽에서는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이 무대를 떠날 테니까 내가 갖고 있는 B법인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이게 피합병법 주주에게 인정되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죠.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에게는요, A법인 주식을 받기 싫다 하니까 돈으로 지급돼야 되죠. 그럴 때 교부금 이와 같이 최대 20%까지 지급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최대 그러니까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교부금을 지급하더라도 합병가 전체 가운데 20%까지만 가능하다 이거죠. 20% 넘어서 교부금이 지급됐다는 것은 피합병법인 주주 가운데 상당한 주주가요, 합병에 반대했다 이거죠.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많고 돈으로 여같이 바꿔치기해서 대가를 받았다면요, 과세연이고 뭐가 없다 이거죠. 지금 당장 비적격 합병으로 해서 합병 시 발생하는 과세 문제를요, FM대로 다 과세하겠다 이거죠. 합병 양도 차익에 대한 피합병법인 과세, 합병 매수 차익 등에 대한 과세를 곧바로 합병 당시 합병 직후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합병대가 합계획 가운데 합병 교부가액이 80% 이상이 한다 이거죠. 합병 단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요, 합병에 찬성하는 그 비율이 합병 대가로 말했을 때 몇 프로 이상이 한다? 80% 이상이 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피합병법인 주주들이 B 주식 반납하고 A 주식 바꿔치기 하면서요, 주식의 종목 교체에 불과한 상태로 원하는 목적지를 계속한다는 거죠. B법인 말을 갈아타고 B법인 말에서 A법인 말로 갈아타고 계속 가는 그 비율이요, 80% 이상일 때 지분이 계속 유지되어 연속되어 간다고 본다 이거죠. 지분의 연속성 요건 가운데 첫 번째, 합병대가 합계획 중 합병 교부가액 차지한 비율이 합병대가 합계획 중에 80% 이상이 안 되거죠. 이게 동그라미 기업본이 되겠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번은 80% 이상인 경우로서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 80% 이상인 경우로서 뒤에다가 니은번 이렇게 하죠. 피합병법인의 일정한 지배주 등에 대한 주식 배정준에 따라 배정해야 되고 여기까지가 지분의 연속성의 동그라미 니은이 되겠습니다. 피합병법인 주주 가운데 갑 지배주가 있는데 갑 지배주만큼은요 일정한 주식 배정 기준 요건을 갖춰야 하라 이거죠. 피합병법인 지배주주에 대해서는 특별히 일정한 주식 배정 기준 요건마저 갖춰야 한다는 게 지분의 연속성 요건 통과 1번의 니은번 요건이 되겠습니다. 일정한 지배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 기준에 따라 배정이라는 거는요 자세히 보면 교재 몇 페이지가 되는 거 아니? 476페이지 보시죠. 476페이지 맨 밑에 박스가 되죠. 476페이지 맨 하단부 3번 이렇게 돼 있고 피합병법인 일정한 지배주 등에 대한 주식 배정 기준 내용을 보니까 피합병부 주주의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을 배정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을 배정할 때 일정한 지배주 등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을 해야 됩니다. 자, 피합병법인 주주 가운데 갑주주가 있는데 갑주주가 지배주주라고 합시다. 피법인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는 주주를 우리가 지배주주 이렇게 부르거든요. 다른 주주들은 상관없는데 갑 지배주만큼은요 일정한 주식 배정 기준마저 갖춰야 한다 이거죠. 갑 지배주주의 지분 비율이 30%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합병법인 A법인 쪽에서 합병 교부식으로 즉 A식으로 3,200이 피합병법인을 통해서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됐죠. 지급되는 합병 교부식은요 피합병법인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서 배정을 하겠죠. 지분율에 따라 배정하겠죠. 자, 그러면 갑 지배주가 지분율에 따라 정확히 배정받으면요 3,200에 몇 프로? 30% A주식을 받아가야 되죠. 3,200이 주식이 지급되면요 갑 지배주는 자기의 지분율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율만큼 배정받으면 3,200에 3% 곱한 만큼 배정을 받을 거다 이거죠. 3,200에 3% 곱하면요 얼마가 됩니까? 960이 되죠. 그래서 갑 지배주주만큼은 피합병법인 주식가액 3,200 가운데 정전 피합병 다시 합병법인 주식 합병법인 합병 교부식가액 3,200 가운데 정전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율 3% 곱한 금액 이상의 합병 교부식가액 즉 A주식가액을요 받아야 한다 이거죠. 최소한 그러니까 3,200에 30% 곱한 960만큼은 주식을 받아와야 한다는 게 지분의 연속성 요건 동그라미 1번의 니은번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다른 주주들은 이 합병 무대를 떠날지 몰라도요 피합병법인 주주 가운데 지배주만큼은 합병법으로부터 넘어오는 주식 3,200에 자기 지분율 3% 곱한 만큼을 최소한 합병법인 주식으로 받아와야 한다 이거죠. 피합병법인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합병법인 쪽으로 계속 연결되어 가야 한다 이거죠. 만약 이 요건을 갑 지배주가 갖추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죠? 960 A주식 받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100이랄지 200만큼만 A주식 받았다면 이건 무슨 뜻이 되죠? 피합병법인 주주 가운데 갑 지배주가 합병에 상당수가 반대하고 돈 받고 이 무대를 떠난다는 거죠. 다른 주주는 상관없는데 유일한 주주인 지배주만큼은 최소한 피합병법인의 지배력이 합병법인 쪽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거죠. 세상에 피합병법인 지배주가 합병에 반대하면서 이 경영 투자 무대를 떠날 때 그때까지 과세를 해줄 수는 없다 이거죠. 지배주만큼 그러니까 합병 교부식이 A주식 가액으로 전체가 3,200이 나올 때 그 가운데 정전 지분율만큼을 곱한 금액 즉 960만큼을 최소한 A주식으로 받아야지 지배주주 갑의 지배력이 합병법인 쪽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냐 이거죠.
피합병법인 주주 가운데 지배주가 이 합병부대를 떠날 때는요, 과세연이고 뭐 상관없이 FM대로 양도 차익 등에 대한 범죄를요 즉시 과세해버리자 이거죠. 지배주가 합병에 반대할 때는 형식적 껍질의 변경, 조직 변경이 아니죠. 중대한 기업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는 곧바로 과세가 돼버린다는 거죠. 동그라 1번의 기업본 요건은 합병 대가액 가운데 주식가액의 80% 이상일 것, 그리고 일정 지배주는 주식 배정준에 따라 배정받을 것. 주식 배정준에 따른 배정이 우리 교재에서 파란 박스 산식으로 파란 글씨로 써진 산식에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죠. 주식 배정 기준이 476페이지 하단부 박스가 있죠. 합병 교부가액의 합계액 3,200 곱하기 각 지배주에 대한 피합병법에 대한 지분율, 제가 든 사례 갑 지배주는 30%였죠. 이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것 이상의 합병 교부가액을 교부받아야 한대, 그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지분의 연속성 요건 가운데 동가 1번 요건이 합병 대가 중 주식가액이 80% 이상일 것, 그리고 피합병법 일정 지배주는 일정한 주식 배정준에 따라 배정받을 것, 여기까지를 충족한 게 지분의 연속성 요건의 동가 1번 요건이죠. 동그라 2번 요건이 있는데 동그라 2번 요건으로 가보죠. 교재 475페이지 지분의 연속성 요건의 동그라 2번 보시죠. 피합병법인의 일정한 지배 등이 합병 특기에 속하는 산업 종류까지 합병으로 교부하는 전체 주식의 몇 프로 이상을 50% 이상을 처분하지 않을 것. 이걸 단순히 적으니까 지분의 연속성 요건의 동그라 2번이 피합병법인 주주 가운데 갑 지배주가 있는데 받은 주식인 A 주식의 몇 프로 이상을 50% 이상을 처분하지 말라 이거죠. 합병 등기 당시까지 만 놓고 따지지 않고요. 합병 등기에 속하는 사람 종류까지도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율이 계속 유지가 돼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여기가 동그라미 2번이 아니라 동그라미 1번이었죠. 동그라미 1번에 니은번이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요건이 지분의 연속성 요건이 동그라미 2번 지분의 연속성 요건에 동그라미 2번 요건이 있는데 합병 등기일이 X1년 1월 1일자라고 합시다. 그럼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면또는 X1년도이죠. X1년 1월 1일자에 갑 지배주가 합병 교부지가액에 자기 지분을 3%만큼 딱 3%인 960만큼의 A 주식을 받아왔죠. 갑 지배주가 A 주식을 받아왔는데 받은 주식가액이 960입니다. 960 받았으면요 주식 배정 기준 요구를 갖춘 상태이죠. 그래서 합병 등기가 결국 X1년 1월 1일자와 같이 이루어졌는데 이 960 A 주식가액을요 합병 직후에 모두 팔아버리면 결국 갑 지배주가 이 경영 모델을 떠난 셈이 되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960에 50% 곱합니다. 960에 50% 곱하면 얼마가 되죠? 960에 50% 곱하면 얼마이죠? 480이죠. 주식을 팔 수도 있지만 합병 교부식으로 받은 주식가의 960에 50% 곱한 480 이상으로 처분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야지 피합병법인 지배주의 지배력이 합병특기에 속하는 산업 종료일인 X1년 10월 31일까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지 않냐 이거죠. 960을 계속 보유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주주의 상황에 따라서 주식을 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합병 등기 당시에 받은 주식가액이 960이면 주식 배정 기준 요건을 갖춰서 주식을 배정받았죠. 그랬으면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벌하지 말라 이거죠. 반대로 말하면요 최소한 480만큼은 A주식을 가지고
합병특기 속하는 산물 종류까지 계속 질병을 유지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동그라미 2번 요건이 되겠습니다. 일정 지배 등 합병특기 속하는 산물 종류과 합병으로 교부하는 전체 주식가의 960 중에 5, 60% 이상을 처벌하지 말라 이거죠. 480 이상을 처벌하지 말라 이거죠. 여기까지 하면 지분의 연속성 요건에 동그라미 2번 요건까지 갖춘 거죠. 지분의 연속성 요건이 좀 복잡하죠. 동그라미 1번에서 기업별 합병대가 중 A범 주식가의 80% 이상일 것, 그리고 일정한 지배주는 주식 배정준에 따라 배정받을 것. 이게 동그라미 기업 이은 요건을 갖추면 1번 요건을 갖춘 거고, 다시 일정한 지배주는요, 합병특기 속하는 사람 종류까지 합병법을 받은 A 주식의 50% 이상을 처벌하지 말라 이거죠. 처벌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고 처벌하지 말아야 돼, 그죠? 여기까지가 지분의 연속성권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4배 계속성 요건으로 내용을 보니까 합병법인이 합병특기 속하는 사람 종류까지 피합병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동그라 3번이 4배 계속성 요건이 되는데요. 합병등기일이 X1년 또 1월 1일자이죠. 합병법인 A법인이 B의 사업을 승계하죠. B로부터 넘겨보는 사업을 우리가 승계사업이라고 부르죠. A가 X1년 1일자 합병해서 B법인 사업을 승계했는데 합병 직후 1개월 만에 승계사업을 폐업시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요, 피합병법인 하던 사업이 합병법인 쪽에 계속 유지가 되지 않죠. 과세를 정부받게 될 X년도의 경우는요, 합병법인 A법인이 B법인으로 승계받은 사업을 폐업 등을 하지 않고요, 계속해야 한다 이거죠. 언제까지? 합병특기에 속하는 X년 10월 31일까지 합병법인 A가 B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라 이거죠. 이게 동그라미 3번의 사업의 계속성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계속성을 제가 판서해 봤죠. 합병법인 A가 P합병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언제까지? 합병 등기에 속한 사업까지 사업을 계속하라 이거죠. 여기까지가 적격합병의 세 번째 요건의 사업의 계속성 요건까지 갖춘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고용의 연속성이죠. 고용 연속성도 동가 1번과 2번을 나누는데 동가 1번을 보죠. 합병 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합병 등기일 1개월 전 당시, 여러분 합병 등기일이 X1년 1월 1일자이면 합병 등기일 1개월 전 당시는 언제이죠? X0년도 12월 1일자이죠. 합병 등기일이 X1년 1월 1일자이면 합병 등기일 1개월 전 당시 기준은요, X0년도 12월 1일자가 됩니다. 합병 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게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업이 몇 프로 이상이고? 80% 이상이고, 이게 한마디로 고용승계죠. 그리고 합병특기에 속하는 사면또 종류까지 동그라미 2번이죠. 승계했던 비율, 승계한 그 비율을 유지할 것. 이게 고용의 유지 요건이 됩니다. 고용 연속성 요건은요, 동그라미 1번 고용의 승계 요건과 동그라미 2번의 고용 유지 요건을 나눕니다. 4회 고용 연속성 요건의 동그라미 1번을 먼저 보죠. 자, 합병 등기일이 X년 또 1월 1일자라겠죠. 합병 등기일 1개월 전은 언제가 되죠? X0년 또 10월 1일자가 됐죠. 합병 등기일이 X년 1월 1일자이면 합병 등기일 1개월 전 당시로 보면 X0년 또 12월 1일자일 텐데, 이때 B법인의 근로자, 피합병법인 근로자 수를 카운트해봐라 이거죠. 일반적인 근로자 수를 카운트해보니까 100명이었다고 합시다. 이 100명 가운데 몇 프로? 80% 곱하면요 80명이죠. 80% 이상, 딱 80%는 80명이죠. 80% 이상을 고용을 승계를 해야 한다 이거죠. 피합병분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X0년 또 12월 1일자에 100명이면 100명 가운데 80% 이상인
80명 이상을 결국 합병법인 쪽으로 고용을 승계한다 이거죠. B법인 쪽에서 A법인 쪽으로 고용이 승계가 돼야 됩니다. 최소 승계한 인원수는요 80명이 돼야 한다 이거죠. 피합병 근로자 80명은 그러니까요 B법인 쪽에서 월급 받다가 이제 합병이 된 후에 A법인 쪽에서 월급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100명 가운데 20명은 합병 시 합병법인 쪽으로 고용이 승계되지 않고요 자진 사퇴를 했거나 또는 해고 통지를 받아서 회사를 떠났거나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100명 가운데 20명이 A법인을 떠나고 다른 걸로 이렇게 가는 거 허용된다 이거죠. 그렇지만 100명 가운데 최소한 80명 이상은 합병법인 쪽으로 고용이 승계가 돼야 됩니다. 왜 이와 같이 적격 합병 요건으로 고용의 승계 요건을 하나 요건으로 삼을까요? 자, B법인이 신약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합시다. 신약 개발업의 핵심 내용은 뭐이죠? 신약 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이죠. 피합병법인의 연구원들이 이와 같이 100명이 있는데 A법인 쪽 합병한다니까 피합병법인 주주인 그 연구원들이요 사표 쓰고 이 회사를 다 떠나더라 이거죠. 외국으로 나가거나 우리는 어차피 A법인 가봐야 구종 당해서 살아남지 못할 거야. 외국 유명한 제약회사로 스카우트 되어 가거나 중국으로 이와 같이 유학 가거나 뭐 이렇게 하고 100명 가운데 한 90명이 떠나고 10명만 A법인 쪽으로 간다 이거죠. 신약 개발업에서 연구원이 100명 가운데 90명이 회사를 떠났다면요 B법인 그 기업 조직에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연구원 100명 있다가 90명이 떠나면 그 법인 실체는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이거는 형식적 조직 개편이 아니고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지 않냐 이거죠. 형식적 조직 개편에 불과하려면 피합병분에 근로하던 근로자 수도 최소한 80% 이상은 합병법인 쪽으로 이어가야 한다 이거죠. 아, 그 사람들이 계속 합병법인 쪽에 일하는구나 이런 인식이 들어야 한다 이거죠. 물론 20%는 회사를 떠날 수도 있죠. 자진으로 떠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합병법인 쪽으로 나 이사 안 갈래, 직장을 옮기지 않을래 라고 한 사람은 어쩔 수밖에 없이 자진적으로 떠난다 이거죠. 그런 비율이 최대 한 20%까지 형성되고 80% 이상 계속적으로 합병법인 쪽으로 고용이 승계가 돼야 한다 이거죠. 근데 고용 승계 비율을 따질 때 왜 합병 등기를 기준 인원수를 카운트하지 않고 합병 등기를 1개월 전 당시를 기준으로 할까요? 어떤 사람을 해고하려면요 막바로 해고하면 안 되죠. 해고를 하려면 해고하기 전 최소한 1개월 전에는요 당신 해고됩니다라고 통지를 해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30일인데 30일을 개월수로 따지면 1개월이 되는 거죠. 예고 통지가 나오기 직전이죠. 그날 기준으로 해서 인원수를 카운트해서 그 인원의 80% 이상을 승계를 하라 이거죠. 예고 통지했더니 한 일주일 만에 사람들이 다 나가고 70명밖에 남지 않았더라. 그 인원의 80% 이렇게 카운트하면 안 된다 이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고 통지를 받지 않는 상태, 평상시에 있었던 그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요 80% 이상 승인 여부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합병 등기일 1개월 전 당시 기준 피합병법인 일반 근로자 수 가운데 80% 이상을 여가 승계한다 이거죠. 이게 고용의 연속 등록권 가운데 기억번, 고용의 승계 요건이 되겠습니다. 100명 가운데 딱 80명이 엑셀년 1일자 현재 A법 쪽으로 직장을 옮겨 승계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 비율이 합병 등기 당시만 80%가 유지돼서는 안 됩니다. 합병 등기에 속하는 사무 종료일인 엑셀년 12월 31일까지도 승계했던 그 비율 80%인 거죠. 제가 선사해서 승계한 그 비율이 합병 등기에 속하는 사무 종료일까지 승계한 비율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고용 유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80명 1월 1일자 당시에 합병법인 쪽으로 전직대에 왔는데 합병법인 쪽에서 7개월 만에 싹 다 잘라버리네. 그럼 연구원들의 대부분이 회사를 다 떠났으면요 기업 조직에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80명을 승계했으면 적어도 그 80명 승계한 비율이 합병특기에 속하는 사람의 종료일까지 과세를 적용받게 되는 그 합병특기에 속하는 종료일까지는 계속 유지가 돼야 한다 이거죠. 따라서 고용의 연속적 요건은요. 기업번 고용 승계 비율 요건 80% 이상과 합병특기에 속하는 사람의 종료일까지 고용 승계 비율 유지 이 요건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한 마지막 요건이 고용의 연속적 요건이고 크게 둘로 구성이 되죠. 피합병 비법인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할 것. 그리고 두 번째, 승계한 그 비율은요. 합병특기에 속하는 사람 종류까지 유지할 것. 동가입 1번 요건, 2번 요건이네. 여기다가 제가 숫자를 잘못 적어놓은 게 헷갈리네. 고용 승계가 동가입 1번이고 고용 유지가 동가입 2번이죠. 고용 승계 요건, 고용 유지 요건을 갖춰라 이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적격합병 요건을 갖춘 셈이 됩니다. 자, 적격합병이 되려면요. 사업목적 합병일 것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동그라미 5. 그러니까 지불의 연속성 요건에 동그라미 1번 요건 갖춰야 되고 동그라미 2번 요건 갖춰야 안 되고죠. 그리고 사업의 계속성 요건 갖춰야 되고 그리고 고용의 연속성 요건으로 1번 요건, 2번 요건을 모두 갖춰야 안 되고죠. 동그라미를 몇 개째가 쳤죠? 5개를 쳤죠. 한 개는 지원의 연속성 요건을 1번 요건과 2번 요건 나눠서 동그라미를 친 거죠. 적격합병이 되려면요. 이들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런데 피합병법인 주주한테도요. 의제배당이라는 과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의제배당에 대해서도 합병 등기 당시 곧바로 과세하지 않고요. 일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피합병법인 주주 즉 비법인 주주에게요. 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과세를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이연해 줍니다. 피합병법인 주주 의제배당 과세 이연 요건이 되려면 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요. 어디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때는 동그라미 5개 가운데 2개만 충족하면 됩니다. 맨 위에 있는 2개입니다. 사업목적의 합병일 것 이것과 지분의 연속성 요건 가운데 통과 1번 요건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이 80% 이상일 것 일정한 지배주가 주식 배정 기준 요건을 갖출 것 이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피합병법인 비법인 주주 의제배당 과세 요건은요. 동그라미 2개만 충족하면 되는 거고 지분의 연속성 요건의 동그라미 2번과 사업의 계속성 요건 고용 연속성 요건은요. 주주 입장에서 과세 요건은 아니다 이거죠. 주주의 의제배당 과세 요건은 그러니까 충족이 훨씬 더 쉽죠. 사업목적 합병이라는 요건은 보통 충족하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피합병법인 주주가 바른 합병 대가도 쉽게 80% 이상이고 일단 지배주는 이제 주식 배정 기준 요건까지 같이 하는데 그죠? 피합병법인 주주 의제배당 과세 요건은요. 지불의 연속성 요건의 동그라미 2번과 사업의 계속성과 고용 연속성 요건은 요건이 아니죠. 왜 요건이 아닐까요? 피합병법인 주주 의제배당의 수입 시기가 언제이죠? 피합병법인 주주 의제배당의 수입 시기, 의제배당의 귀속 시기는 합병등길, 합병등길이 의제배당이라는 법인 주재 입금 항목으로 귀속 시기, 개인 주재 수입 시기가 되어 법인주일 때 법인세, 개인주일 때 소득세 과세됩니다. 피합병법인 주주 의제배당은요. 합병등기일에 의제배당 금액에 계산해서 개인주주일 때는 원천이도 하고 해야 한다 이거죠. 합병등기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피합병법인 주주 의제배당 과세 요건은요. 합병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는 것만 해당 요건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분의 연속성 요건 가운데 통과라 2번 일정한 지배주는 받은 주식의 50%를 처분하지 않을 것 그리고 사업의 계속성 요건으로 승계사업을 계속할 것 고용의 연속성으로 승계 비율 그 비율을 유지할 것 이거는 어느 날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합병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합병등기에 속하는 사람은 또 종료일 기준이죠. 아까 제가 봤죠? 일정한 지배주 중 갑지배주가 합병등기에 속하는 사람은 종료일까지 바른 주식 50%를 처분하지 말아야 되고요. 사업의 계속성권으로 합병등기에 속하는 사람은 종료일까지
합병부의 승계받은 사업을 12월 말까지 합병 계속하는 사람 전까지 계속 사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용의 승계비율 요건도 합병 계속하는 사람 정일까지 승계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이거죠. 이들 세 가지 요건, X표친 이들 세 가지 요건은요, 합병 등기에 속하는 사람은 정렬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죠. 그런데 피합병 법인 주주 의제배당 과세는요, 합병 등기일에 과세를 합니다. 합병 등기일에 곧바로 과세하니까 요건 충족할 거냐 말 거냐는 합병 등기 종료일까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합병 등기일에 의제배당 얼마냐 해놓고 개인주일 때 14% 세율로 의제배당 소득세를 원칙소하고 하거든요. 그럼 그 시기를 기준으로 요건 판단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합병 등기 속하는 정렬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세 가지 X표친 거는요, 주주 의제배당 과세요건을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의제배당 과세요건이 되는 거는 합병 등기일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는 첫 번째 사업 목적 합병일 것, 합병 등기일 당시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 합병이라 해야 되죠. 합병 등기 당시 합병 등기 가운데 주식가액 80% 이상이어야 되죠. 합병 등기 당시 일장 지배주가 주식 배당 기준 요건을 갖춰야 되죠. 피합병 법인주주 의제배당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거는요, 합병 등기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업 목적 합병일 것, 이것과 지불의 연속성 요건 가운데 통과 1번 요건만으로 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했으면요, 주주에게도 의제배당에 대해서 지금 당장 과세하지 않고요, 합병법인 주식 처분 시기로 과세를 이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다시 한번 가보죠. 475페이지 적격 합병 요건은 1번부터 4번까지인데 4번 밑에 당구장 표시가 돼 있죠. 4번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시죠. 피합병법인 주주 의제배당의 과세 요건은 무슨 색으로 표시한 부분이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과세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파란색이 아닌 부분은 적격 합병 요건이지만 피합병법인 주주 의제배당 과세 요건은 아니다 이거죠. 파란색으로 저희가 표시하니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면요, 이렇게가 되는 거죠. 이 부분만이 동그라미 두 번을 받았을 때요, 의제배당 과세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들은 파란 박스로 처리하는 사항은요, 합병 등기 당시 기준이 아니라 합병 등기에 속하는 사람 종혈 기준이기 때문에 적격 합병 요건일지 몰라도 주주의 의제배당 요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적격 합병 요건이요, 여러 군데 활용되기 때문에 잘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 삼아 과세를 받았다 갑시다. 적격 합병에 해당해서 과세를 받았다 갑시다. 과세는 받았다가 일정 사유가 있으면요, 과세를 중단하고 과세는 받고 있는 나머지 잔액을요, 일시에 다 과세를 해야 됩니다. 요건 충족했다가 어느 시점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요, 과세연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과세연 중단 요건이 어디 있냐? 과세연 요건 중단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게 좋은데요, 과세를 받고 있다가 자산 조정 계정으로 과세를 받고 있다가 일정 요건을 충족했으면요, 과세를 더 이상 받지 못하고 과세 받고 있는 자산 조정 계정 자료를요, 합병법인이 전부 다 입금 사업에서 과세를 하지 않고 중단시켜 버린다 이거죠. 그게 바로 500페이지 나오죠. 500페이지. 과세연 중단 사유가 세 가지죠.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몇 년간 지켜본다는 거죠. 2년간이죠. 사후관리 기간이 2년간이 됩니다. 중단 사유 첫 번째 거 보시죠. 합병법인 피합병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했는데, 이런 사유가 합병 등기에 속하는 사면 또 다음 3도 기준으로부터 2년 동안 이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이거죠. 그랬다면 과세는 받고 있는 자산 조정 잔액을요, 전부 입금 사업에서 과세를 중단시켜 버립니다. 과세는 중단 사유에 동가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제가 판사한 사안에서요,
여기 통관 3번으로 정리된 것에 이어집니다. 합병 등기가 X년 1월 1일자에 됐죠. 그래서 적격 합병 요건으로 합병 등기에 속한 사람 종료일까지 합병법인 승계반 사업을 계속했어야 되죠. X년 말까지 사업을 계속해서 과세를 받았다 이거죠. 과세를 받아놓고는 조만간에 승계사업을 폐업해버리면요, 과세연의 어떤 필요성이 없어진다 이거죠. 합병들끼리 속하는 다음 사업도 개실은 X년 1월 1일자이죠. 이로부터 2년간 사고관리합니다. 2년간. 2년 내 종료한 사업년도에 만약 폐업을 했다 이거죠. A가 B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B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업했다면 과세연 금액은요, 자산 조정 계정에 들어있거든요. 자산 조정 계정 잔액을 입금 사업하고 과세연을 중단합니다. 이게 과세연 중단 사유에 통과 1번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X년도에 자산 조정 계정으로 처리해서 합병법인 쪽에서 과세연을 받았죠. 받았는데 합병 등기에 속하는 다음 사업도 개시로부터 2년 동안 지켜본다 이거죠. A가 B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만약 폐업했다면 사업할 의지가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폐업했는데 과세 이연을 계속해 줄 수는 없죠. 과세연이 이때는 중단이 됩니다. 과세연 중단이 되지 않으려면요, 최소한 X3년 말이 지나서 승계사업을 폐업하든가 이렇게 합니다. X3년 말 안에는요, 승계사업을 폐업하지 말아야 되죠. 만약 폐업했다면 과세연이 중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단사유 통과를 1번으로 이렇게 표시했고요. 그러니까 중단사유 통과를 2번 가보죠. 피합병범 일정한 지배동이 합병으로부터 받은 전체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 이것도 사후관리 기간이 2년입니다. 자, 합병기에 속하는 사람 경우까지 일정한 지배주가 받은 주식 50% 이상을 처분하지 않았죠? 최소한 480가지 주식을 보유했죠. 그래서 과세를 받았다가 합병 등기에 속하는 사면도 다음 사람도 기준으로부터 2년간 지켜본다 이거죠. 만약 480, 960 가운데 50% 이상을 처분하지 않아서 과세를 받는데 480 이상을 만약 처분했다 이거죠. 처분했으면 역시 과세형이 중단됩니다. 주주가 나중에 2년 동안 지켜보니까 이 투자 모델을 떠나고 나갔다면 과세연이 계속 될 이유는 없다 이거죠. 과세를 중단하기 때문에요, 자산 조정 규정에 남아있는 잔액은 전부 입금 사유합니다. 이게 과세연 중단 사유 동그라미 2번이 되겠습니다. 중단 사유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은 다 하나같이 사후관리 기간이 몇 년이죠? 2년간이죠. 합병 등기에 속하는 다음 사업도 기준으로부터 2년 안에 이와 같이 승계사업 폐업 2년 안에 받은 주식의 50% 이상 처분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중단이 된다는 거. 그런데 중단 사유 동그라미 3번 가보죠. 세 번째, 각 사업 종료연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합병 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에 80% 미만으로 하락해버린 경우, 이게 바로 고용의 연속성이 중단되어 중단 사유가 되는 경우인데요. 고용 연속성의 중단은 사후관리 기간을 몇 년으로 잡고 있죠? 3년으로 잡고 있죠. 3년으로 더 길게 잡고 있습니다. 자, 합병이 X1년도에 이루어져 X1년 1월 1일째 합병이 이루어져 합병 등기 속하는 종료일까지. 자, 고용의 연속성 요건에, 우리 적격 합병 요건의 고용 연속성 요건은요, 합병 등기 1개월 전 당시 기준 피합병법인 일반 근로자 수의 8% 이상을 승계하고 승계한 기업 비율이 합병 등기에 속하는 사람 종료일까지 유지가 됐어야 한다 이거죠. 승계한 비율 유지됐는데 X2년도, X3년도, X4년도 오면서
대량 해고가 있더라? 그러면 기업의 실체가 큰 변화이죠.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표 쓰고 연구원들이 떠났다면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계속 과세연을요 유지할 수 없다 이거죠. X년 때 과세연 받았는데 고용의 연속성 요건 중단 사유는요 사후관리 기간이 더 길죠. 1년이 길죠. X2년, X3년, X4년까지 바라봅니다. 사후관리 기간이 몇 년이죠? 3년간이 됩니다. 3년간이. 3년간인데 X2년 말 시점, X3년 말 시점, X4년 말 시점, X2년, X3년, X4년 말 시점에서는요 합병법인을 A'법인 법이라 부를 때 A'법인 법인은 B법인 근로자와 A법인 근로자가 합쳐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합병이 된 이후였으니까 합병법인의 합병국에 속하는 다음 사무기일로부터 2년 내에 종료하는 사무토가 3번 있죠. X2년 말, X3년 말, X4년 말. 이 당시 합병법인 A법인 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요 피합병법인 근로자도 있고 합병법인 정전에 있었던 근로자도 있을 거고 이와 같은 합병법인 근로자 수가 일정 비율로 하락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어야 됩니다. 하락해버리면요 이게 바로 과세연 중단사유 동그라미 3번이 됩니다. 과세연 중단사유 당한다면 자산조정 계정에 너가 들어와서 과세연 받고 있는 잔액을요 입금사업에서 일시에 과세 부리고 더 이상 과세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단사유 동그라미 3번인데 중단사유 동그라미 3번에 해당한지는 자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근로자만 놓고 따지지 않고 합병법인 근로자도 포함해 놓고 80% 미만으로 하락했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자 피합병법인의 합병 등기 1개월 전 당시 즉 X0년도 12월 1일자에 피합병 B법인 근로자 수가 100명이죠. 그 다음에 A법인 근로자 합병법이 될 A법인 근로자 수도 한번 카운트를 해봅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 등기 1개월 전 당시 B법인 근로자 수가 100명이었고 A법인 근로자 수도 역시 100명이었다고 합시다. 합쳐보면 몇 명이죠? 200명이죠. 200명에 80% 곱하면 몇 명입니까? 160명이죠. 160명 이 근로자 수가 X2년 말, X3년 말, X4년 말 현재 최소한 160명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됩니다. X2년 말에 보니까 A'법인 합병법이죠. A'법인 전체 근로자 수가 170이라고 합시다. 180이라고 합시다. 180명이면 160명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고 있네. 뭐 정년 퇴임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뭐 180명 수준이 됐다 이거죠. 200명 가운데 그러니까 X0년 12월 1일부터 따지니까 20명이 지금 회사를 나간 상황이 있죠. 그리고 X3년 말 시점에서 170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또 10명이 나갔네. 이런 경우까지도 아직 160명을 유지하고 있죠. 근데 X4년 12월 기준으로 보니까 150명이었다고 합시다. 150명은 200명의 80% 곱한 근로자 수보다 하락했죠. 하락했으면 X4년 말에요. 과세연이 중단됩니다. 중단되고 남아있는 자산조정 계정 자력을요. 입금 사업에서 과세를 더 이상 이혼하지 않고 일시에 과세 버리겠다 이거죠. 합병국에 속하는 사무 당시는 피합병 근로자의 80% 이상까지를 80% 이상인 80명을 승계해서 X1년 12월 말까지 유지한 건 좋았는데 X2년 또 이후에 칼바람이 불었다 이거죠. 대량 해고가 이루어집니다. 대량 해고가 이루어져 합병법인 A'법인의
신약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원들 대부분이 회사를 떠났다면요. 조직에 큰 변화가 일어났죠. 이런데도 막 과세를 계속 이연해 줄 수 없다 이거죠. X2년 또 X3년까지는 아직 160명 미만 하락하지 않았으니까 과세를 계속 받도록 하되 X4년도에 160명 미만을 하겠다면요. 너무 큰 인력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근무하는 근로자 수에 상당 부분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과세를 중단하고 일시에 이와 같이 입금 사입에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사후관리를 따질 때는요. 피합병 근로자뿐만 아니라 합병법인 근로자도 포함해 놓고 80%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80% 미만 하락했을 때를 과세인을 중단할까요? 합병법인 근로자도요.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죠. 자, 피합병법인 근로자들은 80명이 X2년 말, X3년 말, X4년 말까지 계속 가는데 합병법인 근로자들은 똑같이 연구원들인데 대량 해고가 일어나더라? 그럼 조직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거죠. 피합병법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요. 고용의 안정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죠. 피합병법인 근로자들은 중용에서 계속 고용을 유지해가면서 합병법인 대부분이 겹치는 거죠. 신약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합쳐졌다면요. 똑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 가운데 합병법인 쪽에 대량 해고가 일어났다면 역시 합병법인 A'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본다 이거죠. 그런 사유가 X4년도에 발생했다면 즉 160명 미만 하락해서 큰 사유 커다란 어떤 변화가 있었다면요. 과세를 중단하고 입금 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의 연속성의 중단 사유, 사업의 계속성의 중단 사유는요. 사후관리 기간을 몇 년으로 하죠? 2년으로 하죠. 근데 고용의 연속성의 사후관리 기간은요. 몇 년으로 하고 있죠? 3년으로 하고 있죠. 3년을 하면서도 피합병법인 근로자만 일정 비율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합병법인 근로자도 포함해 놓고요. 80% 이상으로 이렇게 유지가 돼야 한다 이거죠.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같이 여러분들이 짝을 지어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격 합병이 이루어진 후에 사후관리를 지분의 연속성, 그 다음에 사업의 계속성은 2년간 사후관리하고 고용 연속성은 합병 근로자를 포함해서 3년간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합병 분할 관련 내용이 기업 회계로 말하면 고급 회계 파트 아니냐. 근데 고급 회계도 1차에서는 아예 안 보고 2차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뭐 10% 미만이니까 아예 패스하고 이렇게 회계학은 이렇게 공부를 할 수도 있죠. 왜? 회계학 일부가 2차 시험에서 100점 만점 가운데 많아야 60점밖에 안 되죠. 고급 회계 파트를 출제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세법에서는요. 회계학에서 고급 회계에서 배우는 내용이든 간에 회계 원리에서 배우는 내용이든 간에 모두 다 세법 개론책에 담아놓고요. 1차 시험도 문제를 내고 2차 세무에서도 문제를 내고 2차 세법학에서도 골고루 다 문제를 냅니다. 합병 분할 특 내용이 그러니까요. 1차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좀 피해갈 수도 있는 사항일지 몰라도 2차까지 염두하면요. 반드시 알고 가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피했을 때는요. 2차 시험 직전에 굉장한 부담이 됐죠. 그때 공부해 둘 걸. 시험에 임박해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다른 내용도 공부할 게 많은데 합병 분할 특례까지 공부하려고 하니까요. 중압감이 든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냥 시험에 안 나오겠지 판단으로요. 패스해 버리려고 하죠. 근데 같이 시험장에 들어갈 친구들은 합병 분할 특례도 세무회계 계산 문제도 잘하고 세법 말로 쓰는 것도 잘하고 하니까요.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때 공부할 것 이런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죠. 지금부터 이렇게 공부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공부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공부해야 할 내용이 비적격 합병 시 아까 양도 한 걸로 보고요. 양도가의 손자 한과를 뺀 금액을 양도 차익 차손으로 계산하죠. 이때 양도가액과 순자 장부가액을 어떤 가액으로 계산할 거냐. 그 계산 문제가 계산하는 그 내용이 문제인데요. 이에 관한 내용은 교재 477페이지부터 나오죠. 여기서부터는 10분 정도 쉬어서 계속해서 비적격 시
양도 차익 차손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순장부가액을 저는 순자시가가 4천이고 양도가액이 주어진 가액으로 얼마이고 순자장부가액 3천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이 계산 내용을 한번 10분간 쉬어서 계속해서 공부해보죠. 자, 477집부터는 10분간 쉬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